오늘의 머릿말. 소설이든 인문학 책이든 영화든 고전이라고 불리는 작품을 성인이 되고 접할 때 놀라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잖아. 매번 감탄하게 됩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작품이 되는 데는 감상자를 감탄하게 만드는 재미를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오늘 고전의 재미라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사실 고전이 주는 재미라는 말은 아주 복잡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예술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재미를 끌어올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전 문학은 10대 때 억지로 읽어야 할 때보다 세상 경험이 쌓이고 보는 눈이 생긴 이후에 읽을 때 새삼 감탄하게 되곤 합니다. 저는 대학교 전공 수업 때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를 전공한 교수님이 보바리 부인을 한 문장씩 해석하며 가르치던 때 지루하게 느꼈던 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몇 년 후에는 아주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천재구나. 이게 걸작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소설이 있다니 하고 감탄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전 읽기의 쾌락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월간 케미스트리 시간인데요. 월간 케미스트리는 실제 밀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이달의 도서 트렌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밀리의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100종이 새로 들어온 것을 기념해서 민음사와 밀리의 콜라보 콘텐츠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고전 중에 뭘 읽으면 좋을까?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는 고전은 어떤 걸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방송에 주목해 주세요. 이번 시간 게스트는 밀리에서 호문형 담당을 맡고 있는 한스님과 민음사 해외문학팀에서 근무하고 계신 박혜진 편집자님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한스님 요즘 출근 스타일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네네. 네, 머리와 옷, 가방 등 아이템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는데요. 혹시 스타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스타가 될 준비는 사실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해왔는데 이제 스스로는 운이 따르지 않아서 아직 스타가 못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운 때문이라고. 네네. 항상 이제 뭐든지 운을 탓하고 싶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사실 머리랑 가방 같은 거는 이제 새해가 좀 되다 보니까 뭔가 스타일을 좀 바꿔보자 그런 결심을 하게 돼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네. 이게 사실 박혜진 편집자님은 오늘 처음 보시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달라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밀리의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무려 100종 들어왔습니다. 좀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우선 그 민음사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밀리의 세계 문학 전집 100종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기존에 민음사 이제 책이 16권이 있었는데 이번에 100종이 더해져가지고 116권이 밀리에 서비스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막 서비스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하는 입장에서 진짜 이 책만 있으면 큐레이션이 더 완벽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때 항상 생각나는 책이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책만 하면서 이제 아쉬움을 많이 표했는데 올해 갑자기 3월에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100종이. 네네. 한꺼번에. 네, 그죠? 100종이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한 2개월 정도 같이 이제 이벤트도 준비하고 실제로 이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이제 챌린지도 준비하고 네, 그 챌린지 참여하면 막 왕관 같은 그런 배지도 주고 우와. 네. 그런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아시죠? 1위부터 100위까지 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다 차지하고 그래서 막 내부에서는 이거
뭐 버그 걸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네. 그런 인기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아, 저희 회사 메신저도 진짜 뜨거웠어요. 어. 그 부분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네네네네. 사람들끼리 그쵸. 이렇게 막 서로 계속 포워드하면서 이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진짜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줄 세우기라고 해야 되나? 그 모습이 세우기 맞죠. 예, 줄 세우기를 한 모습이 좀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네. 저는 뭐 제가 출판업 자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믿음사에서 세계문학전집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흔히들 생각할 때는 고전이 그렇게 베스트셀러라는 인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좋은 책을 쌓아놓고 꾸준하게 알리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이를테면은 좋은 책을 알린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목표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쌓아놓은 작품들이 결국은 매출과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민음사 세문전 네네. 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편집자님 같은 경우도 회사 들어가서 이렇게 매출 현황 같은 거 보실 때 뜻밖의 이렇게 세계문학전집에 있는 책들이 눈에 띌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세계문학전집은 약간 스테디셀러라는 인식이 있어서 꾸준하게 찾아주시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뭐 이 책을 냈을 때 이게 바로 뭐 온라인 서점 랭킹에 보이고 그런 쾌감은 좀 적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입사 이후에 주로 세계문학전집을 하는 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늘 약간 그런 감각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따끈따끈한 책을 내놓는데 이렇게 뭔가 바로 빵이 막 없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게 천천히 네. 오래도록 두고 팔리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근데 이렇게 밀리에 또 백종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네, 걸리겠지?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막 빵으로 치면 저 완판이요. 약간 이런 느낌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봐서 네. 좀 짜릿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굉장히 신기한 광경이었거든요. 저도 뭐 잘못됐나라고 생각하고 화면을 이렇게 바꿔볼 정도로 네. 신기한 광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세계문학전집 들어오면 이거 빨리 봐야지 아니면 이거 다시 봐야지라고 생각했던 타이틀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백종 들어온 게 진짜 귀신 같은 선택이었다라는 네, 맞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혜진 편집자님은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앞으로 몇 번 더 나와주실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 혜진 편집자님하고 저는 예전에 행사를 같이 한 적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GV, 네.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종종 네. 마주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혹시 리딩 케미스트리를 알고 계셨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기자님이랑 그 황석희 번역가님이랑 이렇게 하는 거를 네네네.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사실 그걸 딱 클릭을 하게 됐던 게 저는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 콘텐츠를 올리실 때 그 이름을 딱 제목을 뽑잖아요. 네, 근데 그 맞아요. 제목을 너무 기가 막히게 네.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끔 유도가 저절로 돼서 들어갔는데 되게 두 분이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데 그 대화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와 또 뭔가 정서적인 대화들이 밀도 있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게 어떻게 두 분이 준비하셔서 하는 거지? 사실 되게 오랫동안 준비하신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즉흥적인 대화처럼 들리대? 라고 하면서 놀라워하면서 네. 들었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 박혜진 편집자님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민음사 유튜브에서 워낙 멋진 네. 활약을 보여주고 계시기 감사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이제 녹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한스님하고 나누기도 했는데 이제 이 세계문화전집에서 주요한 몇몇 작품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박혜진 편집자님의 영상이 뜹니다. 계속 그래서 계속 뜨기 때문에 만약에 네. 이제 이 밀리에서 세문전 책을 읽고 싶은데 이거 좀 어렵게 느껴져라고 생각하실 때는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고 네네. 보통 한 15분 정도 영상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고 읽으면 훨씬 더 이 사전 지식을 알고 들어갈 때 이해하기 좋은 작품들이 네. 많이 있고
세계문학전집에 있는 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초반이 잘 안 읽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맨날 이제 이런 뭐 독서 지도나 아니면 글쓰기 같은 거 얘기할 때 만약에 이런 세계문학전집 책을 읽는데 안 읽힌다,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100페이지까지 2번 읽으라고 하거든요. 좋은 사실 방법이네요. 거기까지만 2번 읽으면 그 다음에는 진짜 잘 읽혀요. 네, 맞아요. 예, 초반에 깔딱고개. 예, 맞아요. 예. 초반에 작가가 너무 정교하게 설계를 하느라고 읽는 사람에게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만 넘기면 너무 재미있는 책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고비가 있을 때 박혜진 편집자님의 영상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은 회사 유튜브잖아요. 네. 회사 유튜브에 직원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른 회사들에서는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맞아요. 라는 원망의 목소리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회사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럽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들이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사실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구독자님들이 많지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부담 없이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유튜브에 나오는 제 모습이 너무 어색해서 그런 연기 학원도 다녔었거든요. 어머, 웬일이야. 강남역에 한스 듣고 있는 있나요? 이순재 선생님 연기학원에 막 등록해서 다니면서 뭔가 그 유튜브 그 화면 안에서 뭔가 꽝꽝 얼어있는 좀 저를 약간 깨보려고도 했었고,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뭐 알아보시는 분도 없고 뭐 정말로 막 뭐 누구세요? 이런 질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오히려 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도서전이 열리면 장난 아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법한 장소? 그런 곳에서는 또 많이 이렇게 아는 척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저는 재미도 있고, 또 이게 저희 편집자분들이 이제 제가 2016년 입사를 했는데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편집자가 되게 조용하게 일하는 직업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책상 위에 그 교정지 놓고 앉아서 그 교정지랑 씨름을 하는 직업이라는 인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로도 그렇고 뭐 현장에 나가서 북토크를 한다던가 독자님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 독자님들을 대할 때 쓰는 언어의 결이라던가 단어라던가 이런 걸 정말 많이 습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늘 이렇게 되게 피드백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혜진 편집자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아까 처음에 운을 탓했던 거를 좀 반성하게 운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했다. 그렇죠. 네, 연기학원을 본인만 모르고 네. 있을 것 같아요. 취소하겠습니다. 짧게 다녔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보통 그 출판사 편집부에 가면 정말 조용하고요. 진짜 조용해요. 정말 조용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까 너무 이 침묵 속에서 맞아. 가끔씩 전화벨만 울리거든요. 그럼 전화벨을 또 이렇게 누가 받잖아요. 그럼 전화 벨소리가 끊겨. 근데 또 조용한. 네, 이 분위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출판사가 굉장히 활기찬 네, 다이나믹한 맞아요. 직장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집중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회사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알리기도 하고 나 자신을 알리기도 하는 게 굉장히 좀 정말 말씀하신 것 같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안 해보던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해서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고, 그 정말로 도서전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마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날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보통 직원분들이 유튜브에 나오시는 모든 분이 그 날짜를 정해서 도서전에 나와서 근무를 하세요. 네. 그래서 뭐 책 안내를 하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그 계산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네네. 계산하는 일을 맞아요. 다 나눠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사 부스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분들이 다 저분 그분이야. 조아람 부장님이야. 맞아. 박혜진 편집자님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정말 웅성웅성 한다니까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게 살다가 정말 그런 호사를.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아마 마케팅 팀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을 하겠지만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몇몇 콘텐츠, 특히나 세문전 관련한 콘텐츠는 편집부하고도 많이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제 민음사 TV 유튜브에서 본격적으로 고전을 소개하게 되면서 항상 좀 기억나는 순간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저희 회사 입사를 해서 출판사 입사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다 이렇게 증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제일 좋아요. 근데 진짜 그게 막 내가 어렵게 사봤어야 되는 것들을 막 공짜로 얻으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나 이거 이제 받는 사람이 됐다? 그거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큰아버지가 동양 철학 좋아하시니까 큰아버지 집에도 배송을 드리고, 네. 그럼 또 막 되게 막 자랑스럽다고 막 하세요. 네. 너무 좋아서 보내고, 그리고 뭐 또 어떤 책들은 뭐 생각난 친구한테 선물을 하고, 막 나 이거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하고, 또 이제 또 저보다 조금 어린 연배의 독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책들을 제가 잔뜩 들고 제가 졸업한 학교에 학회에 갔던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또 취직한 선배가 왔으니까 막 같이 환영해주고 막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책들을 쭉 펼쳐놓고 가져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이 싹싹싹싹 빼고 밑에 세 문전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뭔가 그때의 충격. 네. 맞아. 근데 이거 재밌어 그랬더니 한 친구가 고전은 싫어요 이렇게 말한 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그 팀이라는 걸 그 친구는 몰랐던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재밌어 보이는 단행본들 쏙쏙쏙쏙 빠져나가고, 딱 그 저희 그 정체성으로 대비되는 그 딱 책들이 남아 있는데, 맞아. 근데 이게 뭐 현실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그 독자분들 사이에서 그런 농담이 있었는데,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을 세트로 전집으로 가지고 있다는 건 곧 중산층이라는 뜻이다. 왜냐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장소가 필요하죠. 네, 그 책을 이렇게 다 꽂아놓을 정도의 책장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중산층의 특징이고, 그래, 이 책은 인테리어지, 뭐 약간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을 홈쇼핑에서 판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네. 그때 샀어요. 네. 홈쇼핑에서 네. 판 적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때 심지어는 잘 팔렸어요. 엄청 잘 팔렸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세계문학 전집을 홈쇼핑에서 판다고? 이제 이거 1차 문화 충격, 두 번째 문화 충격. 이게 잘 팔린다고? 맞아. 수백 권을 한 번에 파는데. 네.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이슈였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그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세계 문학 전집이고, 읽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단행본, 네. 약간 컨템포러리로 고르시니까 마치 세문전이, 그러니까 권위는 있는데 어떤 상징처럼만 남아 있고 손에는 잘 잡히지 않는 책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는, 그래, 세문전이 이렇게 하나의 컬렉션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좀 들려드리자. 그리고 이제 고전이라는 게 되게 딱딱해 보이지만, 정말 그 시대에는 고정관념과 어떤 시대의식을 뚫고 나온 파격이 있는 작품이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파격의 힘을 좀 느낄 수 있게 전달해드리자. 그리고 그 작가의 입장에서는 정말 평생 동안 자기가 고민해온 어떤 문제의식, 네.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던 어떤 문제에 관한 책이니까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조금 전달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진짜 이 책 안에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 전달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뭐 이 비유가 조금 항상 좀 부끄럽긴 한데, 정말 이렇게 책을 예쁘게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닥스훈트 같은 개들이 그 책을 막 헤집어서 막 바닥에 이렇게 막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예쁘게 정돈되어 있는 어떤 세문전을 막 바닥에 막 흐트러 놓는 느낌으로 거칠게. 어질러 놓는다라는 느낌으로 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분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세계문학 전집 읽을 땐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21세기에 18세기 책을 읽고 8세기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 나 100번 봤어. 이런 얘기 1000번 봤어. 이거 연속극 얘기랑 똑같아. 대체 이걸 왜 좋아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제인 오스틴 읽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이 작가는 언제까지 결혼 얘기를 하는 거야? 결혼 얘기밖에 안 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지금의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 지금하고 다르고 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한계들을 네네. 얘기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사실 이 책들을 제일 재밌게 읽는 방법은 그냥 그 시기의 독자로 읽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보바리 부인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볼 때는 그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른바 영화로 얘기하면 교차 편집 같은 방식으로 어떤 장면을 진행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 볼 때는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지 않아? 이런 장면 보면서 다른 얘기 같이 교차하면서 진행시키는 거 진짜 많이 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서 이 시대에 젖어들고 나면 와 이거 처음 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예, 진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것에 눈을 처음 뜬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같은 짜릿했을까. 예, 그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그걸 쓰는 작가의 정교함 같은 것도 굉장히 멋지게 느껴지기 때문에 읽는 방법에 사실은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오늘의 도서 트렌드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크에서 다루는 랭킹 그리고 도서의 선정 기준은 2025년 3월을 기준으로 밀리에서 서비스 중인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116종에 대한 데이터임을 알려드립니다.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세계문학 도서 탑 5 먼저 볼까요? 밀리에서 기존에 서비스되었던 민음사 세계문학 도서 16종을 바탕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도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순위 발표해 주시죠. 네, 5위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 줄거리가 꽤 단순한 소설이에요. 84일 동안 이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노인 산티아고가 주인공인데요. 이제 고기를 못 잡는다고 이제 남들이 비웃고 그래도 꿋꿋하게 85일째에도 이제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엄청 거대한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설 속 묘사로는 그 물고기가 배보다 더 크고 무게는 이제 70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물고기가 청새치라고 주둥이가 정말 뾰족해가지고 이제 위험한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인이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는 게 주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중반에 아마 다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명대사가 하나 나와요.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패배할 수는 없어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그 문장이 뭔가 각인되듯이 느껴지는 경험을 저도 했던 소설입니다. 네, 4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4위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제인 오스틴은 이제 잉글랜드 소설가인데 서양 문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뽑히고 있고 영국에서는 10파운드,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10,000원권 정도에 해당하는 지폐인데 거기 초상이 실려 있기도 맞아요. 합니다. 그때 그것도 되게 이슈였죠. 예, 네. 제인 오스틴이 지폐 이제 얼굴이 실린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슈였고 사실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면 그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상화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이를테면 클로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엠마라고 하는 작품을 네네. 현대 미국의 베벌리 힐스의 부유층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옮겨서 이제 이야기를 만든 거였는데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콜린 퍼스가 이른바 지금의 지명도를 얻게 된 오만과 편견의 BBC 드라마 시리즈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줄줄이 정말 모든 작품들이 한 번씩은 영상화가 되고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로맨틱 코미디의 원전 같은 식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면서 읽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만과 편견 남자 주인공 이름이 다 아시잖아요. 네.
약간 이름 자체가 상징성을 갖게 맞아요, 되어서 맞아요. 예, 브리짓 존스의 일기라고 하는 그 소설과 소설을 원작으로 한 네네. 영화 모두에서 사실 남자 주인공 이름이 맞아요, 다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다시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이몽룡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 다 이게 무슨 네, 얘기인지 아는 네. 것처럼 다시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를테면 뭐 많은 전 세계의 또 여성 독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설렘을 느낀다라고 해도 그죠. 과언이 아닐 네. 정도의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재미있는 책이다. 네. 3위는 무엇인가요? 네. 3위는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1984는 사실 조지 오웰의 책들 다수가 점점 더 많이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약간 예언서처럼. 맞아. 네, 동물농장하고 1984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쓰는 그런 아티클 같은 데에서 그 도입부 어려운 얘기 하는데 도입부에서 재미있게 맞아. 글을 시작하기 위해서 조지 오웰 인용하고 네. 시작하는 경우가 진짜 많고 음, 1984하고 동물농장의 가장 큰 장점은 책이 얇습니다.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금방 읽는데 읽다 보면 이거를 이렇게 옛날 작가가 이렇게 요즘 얘기 같이 썼다고? 라고 놀라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작품이고요. 정말 가볍게 시작해서 묵직하게 읽기를 마칠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위는 뭔가요? 2위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이 책은 민음사에서 뭐 필독서. 예. 하실 말씀 많지 않나요, 이 책? 그러니까 이 책이 저도 청소년기 때 이걸 읽고 독후감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을 괴롭게 했던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저도 청소년기에 이 데미안을 읽고 쓸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이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20살이 넘고 다시 읽었을 때 거의 제 인생책이 된 네. 책인데 왜 그런 느낌 아세요? 어떤 책이 제일 좋으세요? 세계문학 전집에서? 라고 말할 때 편집자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분들이 모르는 숨은 명작을 말해야 될 것만 같은 압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자님께 뭐 인생책이 뭐세요? 물어봤는데 약간 타이타닉이라고 하기 좀 민망하신 것처럼 근데도 저는 맞아요. 꿋꿋이 데미안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이게 이제 필독서라는 딱딱한 이미지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성장 소설의 왜 이게 근본인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촘촘한 그 레이어와 그리고 굉장히 서정적인 문장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늘 재발견되기에 충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그 데미안과 헤르만 헤세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냐면 이 책은 끊임없이 젊은 독자한테 읽혀요. 그러니까 세계문학 전집에 있는 많은 책들이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이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게 참 좋았어 같은 식의 후일담으로 이어지는데 데미안은 정말 독보적으로 세계문학 전집의 다른 책들을 한 권도 안 읽은 독자도 이건 읽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걸 읽고 나서 정말 내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책으로 이어지는 독서가 되기도 하고 데미안 같은 경우는 다른 출판사에서 이 책에 약간 일러스트 표지 같은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약간 너무 가볍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한테 데미안은 언제나 요즘 책인 거죠. 그런 독자들한테는 이렇게 일러스트로 표지를 하는 것도 나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게와 맞아요. 관계없이 재미 그다음에 뜨거움으로 항상 이야기되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춘기부터 20대 초반까지 이런 젊은 독자들 이제 막 세상에 부딪히면서 자기를 알아가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언제까지고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의 대단함이기도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예전에는 확실히 데미안이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네. 요새는 또 이제 시타르타가 맞아요, 인기가 맞아요.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이유를 민음사 내부에서는 뭐라고
또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 처음에 제가 몇 년 전에 헤르만 헤세 알려드림이라는 콘텐츠를 찍을 때만 해도 그 시타르타가 너무 좋다는 걸 아는 게 그렇게 많은 독자분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희끼리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콘텐츠 제목이 뭐였냐면 데미안이 그냥 커피면 시타르타가 티오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했었어요. 근데 이젠 진짜로 그 랭킹이 그렇게 맡겨버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요즘 요즘 책 유행의 특징인데 예전에는 어떤 책이 갑자기 역주행을 해서 순위가 오른다라고 하면 그 이유를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게 책이었는데 영화화가 된다더라. 혹은 영상화가 된다더라라는 기사가 난다거나 혹은 굉장히 유명인 누구가 추천을 했다더라 라거나 아니면 이제 출판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했다더라거나 근데 요즘 역주행의 특징은 왜 텍스트 힙 열풍이라고도 하지만 그 독자들이 독자 커뮤니티 내에서 선택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뒤이어서 그걸 해석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이 정확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데 처음에 시타르타가 역주행을 할 때도 저희 팀장님, 마케팅부 이사님 다 근데 이거 왜? 자, 이유를 찾아보자.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불교가 젊은 세대에게 마치 하나의 자기계발의 일환처럼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다더라. 그런 맥락에서 이 책도 같이 뜨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시타르타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사실 데미안보다 조금 더 일상적인 의미의 성장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미안이 인생에 한 번 오는 어떤 알을 깨고 나오는 알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런 극적인 순간에 관한 이야기라면 시타르타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들어가는 일생을 쭉 조망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시타르타라고 나오는 그 주인공이 그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나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가를 하는데 그 출가를 할 때의 심정은 저기 어딘가에 대단한 진리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출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막 다투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이런 삶 약간 징글징글하다고 생각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때 되게 얕보았던 저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얕볼 만한 것이 아니더라. 맞아요. 네, 저 안에서도 그 뭔가 평범한 거룩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는 내용이라서 사실 데미안이 청년들에게 좀 소구되는 성장소설이라면 시타르타는 그 중장년층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원래는 이제 중장년층이 공감할 만한 소설이었다면 그 어떤 일상적인 성장에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이 이끌리게 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의미의 성장, 대단한 의미의 뭔가 알깨기보다는 약간 일상적인 성장에 공감하게 되면서 이 책을 찾으시는 건가? 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물음표로 끝나는. 그렇죠. 확실한 레포트가 없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몰라요. 모르고 저는 이 브이로그 같은 걸 되게 많이 보는데 네. 이런 역주행되는 책들의 공통점은 브이로그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누가 추천했고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요즘에 이거 읽고 있는데 심지어 이게 책에 관련된 브이로그가 아니에요. 맞아. 여행 브이로그인데 갑자기 시타르타 들고 가 이런 식인 거죠. 맞아요. 저걸 갑자기 왜 보고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런 데서 보인다는 건 이미 이거를 읽고 있고 추천하는 사람들이 저 아래에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또 무슨 생각도 하냐면 이 홍보와 마케팅의 시대에 홍보와 마케팅에 진절머리난 사람들이 맞아요. 완전히 그 반대되는 곳에서 네.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홍보되지 않았던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욕구가 진짜 크다는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빅타이틀은 역주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맞아요. 특별하게 언급하고 네.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계획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책 중에서 이거 맞아요. 진짜 좋은 책이니까 역주행할 수 있어라고 해서 계획할 수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읽는 사람들로부터 올라와야 하는 것이고 뭐가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맞아요. 상황이고 맞아요. 심지어는 수많은 독서 모임들에서 각각 여러 권의 책들을 읽고 있지만 그런 역주행 책들 중에서 출판인들의 독서 모임에서 언급된 책은 본 적이 없다. 이것도 맞아요. 재미있는 특성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런 역주행 도서들이 첫
차트의 상위권까지 가는 데에는 당연히 바이럴이 붙으면서 더 힘이 커지지만 이 바이럴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맞아요. 이게 특징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진짜 고전은 사실은 옛날에는 권위로 읽는 책이었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의 그런 스피커들의 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다고 하면 이제 고전 또한 그 취향 독서의 범위에 맞아요. 들어가서 네. 그분들의 선택을 받고 그분들이 서로의 취향으로 서로에게 공감을 하면서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지 저희가 뭔가를 이렇게 계속 제안하고 사실 정말 출판사들이 별걸 다 했답니다. 독서 모임에 책을 막 지원해. 맞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독서 모임 뭐 몇 명이서 하면 그 책을 막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되겠지. 정말 촘촘하게 마케팅을 했었는데도 그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렇죠. 정말로 그 독자들의 선택 그 개개인의 선택이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저희도 매일 놀라면서 그러는 재밌기도 지점이에요. 하고. 네. 네. 네, 1위는 다자이 오사무 작가의 인간 실격입니다.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워낙 꾸준하게 믿음사에서도 인기가 있던 책이죠. 네, 제가 그 인간실격이라는 작품을 사실 처음에 제가 2016년에 입사했을 때는 정말 불굴의 1위가 데미안이었어요. 근데 제가 입사하고 몇 년 뒤에 갑자기 인간실격이 뭐 판매고 2위 이렇게 올라오더니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의 인기 비결은 뭘까? 네. 왜냐면 저희가 사실 이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을 뭐 갑자기 막 홍보하거나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이 책이 갖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조력 중에 하나가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맞아요. 프로필 사진이요. 왜냐면은 제 이제 사실 집에 있는 짝꿍이 대학교 4학년 때 그 막 면접 보고 취업 문을 두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최종까지 갔던 회사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다시 자소서를 써야 되는 그런 우울한 날이었는데 학교 그 도서관에 돌아와서 도저히 이게 손이 안 잡히더래요. 그래서 도서관에 서고에 갔는데 인간실격이라는 책의 제목을 보고 그냥 이걸 잡아서 그 자리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좀 자기가 좀 실격된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는 날 이 제목이 이렇게 쿵 하면서 좀 찌르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제가 생각에 이 책이 또 인기가 많이 있는 이유는 사실 이 요조라는 캐릭터? 맞아요. 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뭐 뉴욕타임스라는 되게 유명한 그런 언론사에서 이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대요.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사람보다 뛰어난 작가는 드물다. 근데 이때 이 나약함이라는 게 뭔가 뭐 사회 경제적인 지위 혹은 어떤 객관적인 패배의 경험에서 오는 나약함이 아니고 훨씬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되게 무안을 잘 타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의 나약함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런 나약함을 안에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많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모르는 진짜 나 같은 맞아요. 느낌으로 이 책의 주인공과 완전히 이렇게 커넥트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책에서 좋아하는 문장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말 맞아. 다 각각 맞아.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다자이 오사무의 삶과 죽음도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고 네. 여러 가지가 정말 이렇게 신화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 맞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제목이 갖고 있는 힘이 네. 너무너무 크고 그리고 읽다 보면 이 현대사회에서 지쳤음에도 지쳤다는 것을 내보일 수 없다라고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좀 기댈 곳 같은 느낌이 네. 굉장히 크다고 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저도 다시 들춰보는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믿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세계문학도서 탑5 순위를 보겠습니다.
밀리에서 신규 서비스된 민음사 세계문학 100종을 바탕으로 민음사 집계 기준 외부에서 가장 많이 팔린 도서들을 뽑아봤습니다.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순위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신규로 서비스되는 네. 100종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랑해 주신 작품들인데요. 5위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뭐 평생 한번 읽어봐야 된다더라라고 얘기도 하고 그중에서 햄릿을 아마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손에 집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햄릿의 메시지가 굉장히 보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우리 아버지에게 해를 입힌 삼촌,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를 취한 그 삼촌, 복수의 명분이 충분함에도 그 복수를 자꾸만 지연시키는 어떤 양심의 목소리, 그 복수와 양심 사이에서 삼촌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사실 모든 이야기의 그 근본이 되는 뿌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이 보편성에 또 공감을 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를 이 원전으로 읽는구나라는 네. 아마 만족감도 느끼시기 때문에 이 작품을 많이 선택하시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뭐 확실히 그렇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제일 유명하다. 맞아요. 네, 셰익스피어 책 중에서 가장 네, 유명한 네. 책이고 To be or not to be.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일단 뭔가 내가 네. 알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네.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셰익스피어를 읽어보면 이 희곡들이어서 만만하게 읽히지 않습니다. 맞아요. 읽히는데 적응 기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요. 각각의 목소리를 내가 내 안에서 다른 목소리들로 읽어낼 수 있는 데까지는 약간의 맞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희곡집 읽을 때 어려움이 그런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햄릿 같은 작품들, 희곡 작품들은 그냥 영화 같은 거 찾아보시고 한번 그걸 통과한 다음에 다시 읽으시면 훨씬 편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글로만 처음 읽을 때는 약간 이 사람은 누구야? 계속 앞으로 가봐야 맞아요.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인물 설명 같은 거 네, 다시 네, 한번 네, 봐야 네.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4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시골 의사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는 책이고 사실 청소년 독자분들에게도 기꺼이 추천을 해드리는 책인데 왜냐하면 이 변신의 모티프가 굉장히 환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도입부부터 사람을 확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레고르 잠자라는 청년, 서민의 가정에서 가장이 되어서 외판 사원으로 집안을 먹여 살리고 있는 청년이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굉장히 흉측한 해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중에서 막 내 다리 6개가 막 거둥거리고. 허우적거리고 네. 예, 입에서는 막 갈색 진물이 나오는 해충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근데 나 왜 이렇게 됐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나 빨리 가서 출장 기차 타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우리 가족 굶어 죽어 라고 그 고민을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도입부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결국 이 가족 안에서 맞아요. 이 벌레가 된 그레고르 잠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가족 소설로 읽기에도 충분한 서사여서 저는 이 책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 내 얘기다? 맞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 그런 순간들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좀 해봐야지 사실은 내가 그레고르 잠자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고등학생분들도 그레고르 잠자에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공감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면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집안에서 마치 벌레 같은 취급을 받는 혹은 이게 밥만 축내는 어떤 존재가 될 것 같아요. 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있고
또 한 번은 이렇게 문화센터에 가서 저희 어머니 연배의 독자분들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었을 때 그 부모님을 연민하고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하는 네. 마음에서 느꼈던 죄책감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되살아나서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이 자기 상황에 쉽게 대입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건 사실 그런 고전이 많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작품에 아마 미덕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가족 소설로서의 면모가 이 작품, 그러니까 변신 얘기할 때는 사실 가족 소설 얘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도입부부터 시작하는 이 소설에 갖고 있는 환상성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읽는 독자들이 이걸 가족 소설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기가 감정이입할 부분을 기막히게 찾아낸다는 게 맞아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에 SNS에서 엄청 화제가 됐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어떤 분이 아마 학생이었을 텐데 엄마하고 카톡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엄마,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벌레가 된다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답변을 보고 사람들이 맞아. 다 우리 엄마한테도 물어보자. 그래서 맞아. 각각 제각각의 답변들이 맞아, 왔어요. 맞아. 어떤 분은 잡아 죽인다도 있었고, 어떤 분은 그래도 우리 딸인데라고 하시는 키워야지. 분도.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런 대답 받으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제각각의 그 답변들이 많았고, 그게 한참 이제 이 SNS를 뜨겁게 달구었던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는 거죠. 내가 쓸모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 가족에서 쓸모 없어지면, 내가 아프면, 병들면,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공포 섞인 감정을 누구나 갖게 되고, 그게 아무리 어린 아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녀분들도 그걸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못 가면 어떡해. 엄마가 원하는 것만큼은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해. 엄마가 원하는 기대하는 나를 내가 달성하지 못하면 어떡해라는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들 이 가족,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이 하나의 가족 속에서의 나는 사실은 너무 외롭게 분투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울림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읽고 나서의 감상이고, 일단은 처음에 읽을 때부터 이게 무슨 얘기야. 와, 어떻게 정말 첫 문장부터 너무 놀랍다. 뭐야, SF였어?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였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 같은 느낌으로 네. 책을 또 보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좋지 않나. 심지어 분량이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 네. 맞아요. 다음에 3위 한번 볼까요? 네, 3위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유튜브를 했는데 한 번도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유튜브를 하시는 짝꿍 민경님도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렵고 뭔가 불가해하고 그런데 아름답고 맞아. 그래서 근데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고 단 한 번도 오피셜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세계문학 전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이 작품 안에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문장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 문장이거든요. 나는 사랑한다. 상처를 입어도 그 영혼의 깊이를 잃지 않으며 작은 체험만으로도 멸망할 수 있는 자를. 그런 자는 이렇게 하여 즐거이 다리를 건넌다. 근데 이 상처를 입어도 영혼의 깊이를 잃지 않을 정도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작은 체험만으로도 멸망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위태롭고 아름다운 문장인 것 같아서 이 문장을 그쵸. 좋아하는데, 사실 이렇게 이 작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이 작품 어딘가에서 내가 가장 막 흔들리는 문장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뭔가 이 불가해함 때문에 계속 읽게 된다는 거, 그게 이 작품의 되게 매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작품을 읽으면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서양 철학의 어떤 합리성과 이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신은 죽었다, 이제 초인이 등장한다라는 굉장히 어떤 시대의 파격을 대표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을 읽으면 이 작품을 얼마나 이해하든지와 상관없이 비상한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에 관해서 그 당시에 이 책을 출간한 편집자님이 쓴 보도자료를 봤는데 기자님은 보도자료를 많이 받아보시고 쓰시기도 하니까 아시겠지만 보도자료에는 사실 굉장히 정제된 문장과 그리고 객관적인 네. 단어들을 쓰잖아요. 근데 보도자료가 너무 신기하게 쓰인 거예요.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짧게 읽어드리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민음사에서 출간되었다. 여기까지는 평범하죠? 또?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왜? 라고 묻는다면 그래야만 한다 라고 대답할 테고 그럴만 한가? 라는 물음에도 역시 얼마든지 라고 할 것이다. 니체프로 쓰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보도자료 풍이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약간 호전적으로 되고 굉장히 뭔가 창의적으로 바뀌고 갑자기 팍 그 사람의 뭐라 해야 되죠? 그 짜고 있던 형식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이상한 용기를 주는 책인데 그게 이 보도자료에 돼 있어서 진짜. 네. 되게 놀랐어요. 근데 아마 이제 그런 감각 때문에 이 책이 여전히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혹시 너무 잘 이 책을 이해하고 계신 독자님이 있다면 좀 부끄럽지만, 네,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늘 곁에 두고 필사도 하고, 네, 그러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내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건 내가 완전히 씹어먹었어라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면 사기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책은 정말 이거 무슨 책인지 요약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읽고 나면 평생 가져갈 문장 몇 개씩은 맞아요. 다 건져요. 맞아요. 그게 이 책의 굉장히 놀라운 점이 맞아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2위 한번 볼까요? 네,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입니다. 사실 이 작품도 저는 이제 감히 약간 시대의 징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전까지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그 자타공인 인정하는 필독서로서 대학에서도 선정하고 그리고 여러 기관들에서 추천하는 성장 소설의 어떤 근본으로서 항상 되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데미안을 꺾은 것이 바로 같은 작가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예요. 근데 이제 이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을 쓰고 시다르타를 쓰기까지의 그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간극이 있는데 그 헤세가 굉장히 깊은 우울증을 앓고 나서 그리고 그 우울증을 경험한 후에 다시 펜을 들어서 쓴 게 이 시다르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도 더 먹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양 철학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응축되어 있기도 해서 이 데미안이 어떤 청년기의 성장 어떤 내가 처음으로 부모의 품을 열고 나와서 나 혼자 홀로 서기를 하는 순간에 그 소년에서 청년으로 가는 기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시다르타는 인간 전반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이 사람이 매일매일 달성해야 하는 어떤 마음의 성장 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일상적인 성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일 것 같아요. 이 시다르타가 정말 최근 몇 년 새 갑자기 이렇게 독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이 시다르타를 왜 좋아하시게 되었는지 저도 궁금해서 SNS도 엄청 많이 찾아보고 독자 커뮤니티도 많이 찾아봤는데 다 해석하시는 방향이 다르고 네, 맞아요. 네, 읽으시는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다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또 이 시다르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책은 정말 다 자기 타이밍을 갖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기 타이밍이 계속이야. 온고잉이에요. 그래서 네. 너무 부럽다라는 네.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 한번 볼까요? 네,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입니다. 까미는 이 작가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작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독자분들이 특히 사랑하는 작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까미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천재성 그리고 그치만 굉장히 노벨문학상을 탄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해야 됐던 교통사고로 마감해야 맞아요. 됐던 어떤 극적인 삶의 그런 스토리에 많이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한편으로 말하면 사실 까미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 지상에서의 행복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가 아니라 여기에서 행복해야 될 이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작가라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계발서의 일환으로서 까미를 읽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페스트라는 작품은 코로나19 네. 시국에서는 이방인만큼 많이 사랑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 페스트라는 작품에서의 메시지 역시 이 질병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사 리우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삶에 대한 성실성, 그 성실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기 삶의 어떤 고유한 감각을 갖게 된다라는 이 까미의 메시지를 한국의 독자분들이 좀 유난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방인은 이제 까미의 작품 중에서도 대표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테디셀러로서도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사실 작가 전집 나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까미는 전집이 나왔었죠. 그럼요. 예, 네. 그럴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읽히고 그런 수요가 있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 작가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가 있는 편이 아니었나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카미 작품 이방인이 제가 어릴 때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작품도 도전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카미의 시지프 신화라는 그렇죠. 것을 이제 한 장 펼치고 난이도 확 뭐야? 뛰어요. 그렇죠. 예. 이러고 덮고 아직까지 이제 못 펴고 네, 있는데 네. 난이도 차이가 좀 있는 작가라고 네. 저 생각이 듭니다. 예. 어려워요. 맞아요. 사실 이방인도 서사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아주 어릴 적에 읽었을 때는 근데 이 메루소라는 인물을 잘 이해 못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메루소가 그 매사 심드렁하고 그냥 매 순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삶을 그냥 순간 흘려보내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이 인물이 자기가 어떤 살인죄로 법정에 섰을 때도 자기를 제대로 방어하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현대인들이 삶과 타인에 대해서 딱 나를 세우고 살고 있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좀 삶에 무감각하고 마치 정말 이 지구에 온 어떤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죽음이 코앞에 왔다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감각할 만큼 가까이 죽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갑자기 삶이라는 것에 각성한 듯이 삶의 어떤 소중함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모두가 죽음이 어딘가에는 있다는 걸 알지만 삶에서 그거를 이렇게 의식하며 그쵸. 살아가는 네.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고 했을 때 어디론가 도피하거나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삶을 충실히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인물을 보면서 그 용기를 좀 자기 삶에 많이 대입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제 강의를 해주셨던 어떤 교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거울을 보면서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죽는다. 나는 곧 죽는다. 이거 3번을 얘기하고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근데 저는 왜 저렇게 우울하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곧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꼭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대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은 미뤄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꼭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감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세계문학 도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고전 문학은 어떤 도서로 먼저 입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에 따라서 어떤 책에 어떤 입덕 포인트로 빠지게 되는지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저희 세 사람이 각자 추천하는 입문자용 세계문학 도서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혜진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입문자에게 추천한다라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입문하시는 분들은 입문하시기 때문에 이 고전 중에서도
좀 유명한 작가가 쓴 권위 있는 작품을 읽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를 정했고, 그치만 이렇게 좀 너무 좀 두껍고 이야기가 길면 그래도 장벽이 있을 것 같아서 얇은 책으로 골랐고요. 그러면서도 주제 면에서는 보편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고른 작품은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은 제가 그 기자님이랑 했었던 어떤 리빙이라는 영화에서 영화의 GV 때 사실 네.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소설이죠. 소설이기도 한데요. 판사로서 평생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이반 일리치라는 인물이 어느 날 이제 자기 서재를 꾸미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뭔가를 하다가 탁 옆구리를 책상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통증이 이상하게 심화되어서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 정말로 성공가도를 막 달렸던 인물이 갑자기 자기의 그 죽음을 직시하면서 비틀비틀 막 갈지자로 가는 그 과정을 담은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죽음에 관해서 묘사한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유난히 좀 생생한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이반 일리치의 장례식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안에 들어가 슬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애도도 하고 하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딱 나와서 그 신선한 공기를 탁 맞는 순간 나는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뭔가 그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서 안도하는 산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이제 이들이 장례식장에 나와서 어디를 가냐면 바로 이제 카드놀이를 하러 가요. 근데 또 그렇게 살아있는 안도감 속에서 쉽게 망각하게 되는 어떤 죽음에 대한 감각,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꼭 필요한 것만을 하지 않고 어떤 유흥이라던가 유희라던가 명예에 대한 욕망이라던가 이런 것에 쉽게 빠져서 삶의 진정한 본질을 잊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삶 속에서의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어서 그런데 뭔가 아주 보편적인 삶과 죽음에 관한 작품 중에서 대작을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혜진 편집자님이 소개해 주신 작품들 중에서 사실 이 시타르타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반 일리치의 죽음. 다 작가가 맞아요. 어떤 깨달음 혹은 혼자만의 수도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 쓴 후기 작품들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이런 작가들은 이제 전기 걸작이 있고 후기 걸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후기 걸작으로 맞아요.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삶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 같은 것들을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스님 픽은 어떤 건가요? 네, 저의 입문 추천작은 이디스 워튼의 이선 프롬입니다. 사실 제가 이 이디스 워튼의 이선 프롬을 입문작으로 추천하게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저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사실 예전에 제가 지금보다 그래도 조금 더 어렸을 때 뭐 데미안, 네. 인간 실격, 그 다음에 뭐 1984 아까 위에서 소개해드렸던 네. 그런 책들이 입문작으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또 그 당시에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뭐 교양 수업이나 이럴 때 읽어야 된다고 하면 사실 몇 장 못 넘기고 이게 무슨 재미야? 하고 덮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왜인지 모르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뭐 에마 너무 왜 이렇게 재밌지? 저 스스로도 아직 이유를 찾고 있어요. 왜 재밌지? 그리고 이디스 워튼의 이선 프롬도 그 결과 비슷하게 정말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읽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사실 영국에 제인 오스틴이 있다면 네. 뭐 미국에 이제 이디스 워튼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이디스 워튼 작가가 1921년 여성 최초로 플리처상도 이제 수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작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뛰어난 심리 묘사, 그리고 사랑을 네네. 주제로 한 그런 소설을 쓴다고 할 수 있겠고, 차이점은
제인 오스틴은 되게 해피엔딩으로 좀 끝나는 소설들이 좀 있는 반면 이디스 워튼은 이제 대개가 비극적으로 네, 끝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선 프롬은 이제 제가 짧게 스토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선 프롬이라는 이제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로움 때문에 이제 병간호를 같이 하던 진아라는 네. 이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외로움 때문에 급하게 결혼을 하다 보니 사랑이 좀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루하루 그냥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내의 조카인 매티가 집안일을 돕기 위해 집에 오게 되면서 이제 삼각관계가 시작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집안에 이제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성이 이제 알게 모르게 신경전을 펼치는 어떤 그 문장들을 보면 저 스스로도 갑자기 땀이 손에 좀 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진아가 결혼 때 받은 굉장히 소중한 접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매티랑 이선이 둘만 남아서 이제 저녁을 하게 됐을 때 그 매티가 그 접시를 깨트려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런 네. 걸 보면서도 그쵸. 뭐야? 너무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남자 주인공한테 이입해서 어떡하지?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관계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거를 좀 상상해 보면서 이제 읽는 재미가 있고, 저는 이 소설을 사실 입문작으로 추천한 게 진짜 주위에 도파민 천국이잖아요. 요새는 네. 뭐 유튜브부터 해서 뭐 넷플릭스 진짜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때 교양을 위해서 고전을 읽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도파민도 조금은 채워주고 그래도 나 고전 읽었어. 이디스 워튼 정말 대단한 작가고 정말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가잖아요. 그럴 때 이디스 워튼의 뭐 작품들, 뭐 제인 오스틴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인문학에 손색 없고 그때 좀 자신감을 얻으면 더 다른 이제 재밌는 작품으로 갈 수 있을 때 최고의 작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고의 도파민이 결말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결말이 진짜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뒷담화하는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너무 섬세하고 예리하게 도려내서 그걸 딱 보여주기 때문에 맞아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내가 이렇게 보이면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인간 묘사를 너무 잘해.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면과 전형적인 면을 너무 잘 끄집어내서 묘사하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에 대한 묘사를 읽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거기에 계속 이입하게 되는 정도로 정교한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좋지 않나. 그리고 정말 마지막 엔딩 때문에라도 한번 읽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드 엔딩이라고 한 게 너무 현실적이어서 새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인 결론을 낼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삼각관계, 진아라는 아내, 그리고 주인공, 그리고 매티라는 그 새로 들어온 여성, 이렇게 관계가 있는데, 진아랑 처음 결혼을 하게 된 게 자기가 혼자 정말 그 완전 이 배경이 완전 깡시골이잖아요. 깡시골에서 정말 이성도 모르고 살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그 멀리 살고 있던 진아라는 사촌 누이가 수습을 해주면서 다 수습을 해주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말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 이 정막밖에 없는 이 집과 동네에서 정말 누가 내 말벗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붙잡은 게 사실 그 진아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리고 정말로 나를 또 이성으로 설레게 하는 또 다른 제3의 인물. 이 사이에서 막 그 의무와 설렘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공감하시네요. 왜 공감하시지? 한스님 너무- 사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너무 네. 막 이렇게까지 잘 묘사한다고? 막 약간 그쵸.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스님의 요즘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다는 내부 제보가 공연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뭔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맞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입문자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생각하는 거는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입니다. 저는 뭐 에드거 앨런 포라고 하는 작가는 뭐 정말 많은 장르에서
이 장르를 시작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초기 작품들 이야기를 할 때 얘기가 되고요. 공포면 공포, 미스터리면 미스터리 다 이 작가가 너무너무 잘 써놨기 때문에 단편선이라서 금방 읽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뒷맛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검은 고양이도 에드거 앨런 포고요. 그다음에 그 도둑맞은 편지라고 하는 맞아요. 단편은 작가락강이 이 단편 한 개만 가지고 분석한 게 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표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숨겨진 뜻, 그것이 어떻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엄청나게 복잡하고 철학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를 작품 읽어보잖아요. 그냥 추리물이에요. 편지를 도둑맞았는데 이걸 찾고 싶다. 근데 내가 그 집을 찾아봤는데 편지가 없다. 근데 그 편지는 그 집 말고는 딴 곳에 있을 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편지를 잘 숨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걸 찾는 이 뒤팽이라는 탐정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물려들어가는 장르의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입문자에게는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100% 재미보장 세계 문학도서 이야기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 보통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만 알고 보면 가장 흥미로운 게 또 고전 문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세 사람이 각자 추천하는 스토리가 재미있는 도서를 소개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이거는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변신 이야기를 읽고 나면 어디 가서 말을 얹기가 좋습니다. 약간 인용 예. 원전이잖아요. 예. 지금. 맞아요. 정말 모든 사랑 이야기와 모든 치정극과 그다음에 모든 그런 인간의 욕망과 관련한 이야기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변신 이야기는 저는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와 더불어서 뭐 네, 읽으면 맞아요.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작품이어서 변신 이야기를 해봤고요. 보통 이 서양 고전이라고 할 때 그리스 로마 신화로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까마득하게 네, 네. 옛날로 올라가는데 이제 저는 종교라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사람은 신을 왜 믿을까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심리를 파고들면 옛날 사람들한테 자연이라는 건 얼마나 막강한 존재였을 것인가. 갑자기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멎지 않고 혹은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는 이런 자연 현상들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 스토리텔링 한 것이 사실 신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신화 속에 이를테면 내가 맨날 보는 꽃부터 뭐 나무부터 이런 자연 현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인간이 이해해 보려고 한 안간힘 그 자체가 옛날 신화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어서 결국은 인간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욕망하고 있고 어떤 것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를 많이 느끼게 해주는 네. 알게 해주는 책이어서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한스님은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네. 근데 저 다희님 네. 추천하신 변신 이야기를 못 읽어봤는데 한번 네. 이번 기회에 무조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추천합니다. 네, 읽어봐야 될 것 다음번에 같아요. 검사할 거예요. 저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이제 추천했습니다. 사실 오이디푸스 왕이 교양이나 네. 뭐 이런 학과 네. 수업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주다 보니까 맞아, 교양 수업에서도 네, 그냥 안 읽어도 그냥 알 것 같아. 콤플렉스 나의 네. 아버지를 뭐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하고 뭐 그런 비극 아니야. 음. 이렇게 생각해서 실제 원전을 좀 안 읽어볼 이제 확률이 좀 높은데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그 감상이라고 해야 될지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 오이디푸스 왕이 이제 예언자의 말을 듣고 진짜 진실을 찾지 마. 계속 보면서 왜 거기까지 알려 그래. 계속 생각이 돼요. 맞아. 예. 아니 맞아요. 왜 그래 하는데도 오이디푸스는 끝까지 아. 자기의 그런 비밀, 예언자가 말한 뭐 진실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면서 서서히 비극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인간의 뭐랄까 뭐 바보 같다고도 해야 되고 또
뭐 운명이라는 게 무서운 거라는 네. 생각도 들고 뭔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 눈을 아. 찌를 때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왜 우리가 원형이라고 말하고 정말 중요한 비극이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밖에 없게 되는 작품이고 맞아요. 모든 스토리에 이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가 많이 녹아져 있잖아요. 네, 다양한 맞아요, 스토리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음. 재미도 솔직히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혜진님은 어떤 책 골라오셨을까요? 사실 저는 그 기자님이랑 한스님이 굉장히 고전 중에 고전을 고르셨다는 게 100% 재미 보장으로 굉장히 어떤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안톤 체호프의 체호프 단편선을 골라왔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작가? 좋아하시는 캐릭터에 좀 특징이 있어요. 저는 체호프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이 인간 실격에 나오는 요조와도 굉장히 많이 닮아 맞아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굉장히 소심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거의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극대화해서 생각하는 약간 비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치만 그걸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영향을 끼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안 주려고 애쓰는 굉장히 그런 어떤 현대인들의 특징적인 징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좋아하고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안톤 체호프 단편선에 나오는 첫 번째 작품이 관리의 죽음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오페라를 보러 가서 그 오페라를 보다가 중간에 크게 기침을 하는데, 그 자기가 기침한 방향을 보니까 그 앞에 자리에 자기 회사의 상사격인 어떤 장군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장군이 내가 이제 기침을 하니까 막 손수건을 꺼내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닦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그건 정말 경악할 만한 피해를 준 일이었던 거예요. 내 타액을 저 사람의 피부에다가 이렇게 내가 분사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한테 계속 가서 사과를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은 막 그걸 귀찮아해요. 아니 괜찮아. 그만 사과해. 나 다 까먹었다니까? 근데 계속 반복해서 다음 날도 또 가고 다음 날도 또 가고, 그 사람이 너무 일을 바빠서 내 사과를 받아주지 못할 상황이 되면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들어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장군이 꺼져!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날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소파에 앉아서 그대로 죽음을 맞거든요. 이제 이게 그 관리의 죽음이라는 내용의 서사인데, 이 극도로 소심한 인물, 이 인물에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몰입을 할까? 근데 이 관리의 죽음이라는 부분만 딱 떼서 일러스트 에디션으로 만든 출판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동화책처럼 나왔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거 정말 그림 잘 그리셨다 생각했던 게, 인물들이 그 몸에 비해 머리가 엄청나게 큰 캐릭터로 그리셨더라고요. 진짜 상징적인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민감성,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대한 자의식, 근데 그게 누군가를 해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다시 안쪽을 향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무안을 주거나 신뢰를 범하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뭔가 그런 또 현대인들의 특징을 상징하는 것 같아서 그 일러스트를 보고서도 굉장히 감탄을 했었는데, 요런 그 머리가 크고 몸이 작은 어떤 인물을 마음속에 갖고 계신 독자분들이 체호프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걸 느꼈고, 저 역시도 체호프가 이 작품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삶에 대해서 격식을 차리지 말란 말이야. 너가 그 삶을 막 부수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심한 인물들이 갖고 있는 그 강박, 그리고 지나친 그 예의, 그 격식, 이런 것들이 또 이 사람을 얼마나 고립시키는가에 관해서 굉장히 꿰뚫고 있는 작가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이야기가 독특한데 희한하게 공감돼라고 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체호프 단편선은 읽은 다음에 교훈이 뭐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렇게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네네. 없어집니다. 근데
교훈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이 인물의 감정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읽으시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에 관심을 두고 읽으면 네, 맞아요. 아, 그래. 왜 이런지 나 알 것 같아. 같은 방향으로 읽게 되고 그런 지금 말씀해 주신 딱 그런 이유로 최호프는 엄청 힙한 작가입니다. 예, 정말 그 힙한 작가고 네. 해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젊은 독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음. 읽히고 있는 작가고 꾸준하게 계속 소환되는 게 이 음. 단편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왜 그런 초예민한, 아, 초민감한 맞아요. 뭐 HSP 이런 아, 것들이 아, 또 아. ADHD 이후로 또 한참 맞아요. 많이 네네. 언급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예민하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것들을 예민하게 촉각해서 네.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칼날이 다 안쪽으로 향해 있는 네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네. 그리고 크게 보이는 것들에 항상 깔려 있고 네.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하나같이 다 남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야기들은 읽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이거 왜?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맞아. 무슨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왜? 라고 하지만 이 민감한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 생겨야만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그럴 때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간 읽다 보면 거울치로 되는 데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작가가 너무 잘 묘사했다 생각한 게 그 피해를 준 게 액체고 탈기라는 점. 저는 그게 되게 뭔가 너무 잘된 묘사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저도 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그치만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지만 두려워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약간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손에 그 다한증 같은 게 있어요. 예, 예. 근데 이 땀이 남한테 묻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버스 같은 데서도 막 이걸 안 잡아요. 아, 네네네네. 근데 이게 누군가가 내 땀을 감각하고 촉각하고 불쾌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막 너무너무 싫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재채기를 통해서 그쵸. 침이 튀어서 그게 너무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이 묘사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뭔가 말이나 행동보다 사실 이거 되게 뭔가 좀 뭐라 해야 되냐 어쩔 수 없는 약간 신체의 일부고 뭔가 본능적인 그걸로 피해를 줬다는 게 더 수치스러운 그렇죠. 뭔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못을 했지? 여러분 다음에 버스를 탔는데 손잡이가 젖어 있으면 박혜진 편집자님이 저 안 잡아요. 예. 그냥 균형을 잡는다니까요. 이렇게 오죽 그게 너무 싫으면 막 이렇게 네. 보더처럼 서핑하는 보더처럼 안에서 균형을 잡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네. 이해해 주십사는 마음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는 탑 랭킹에는 없지만 이건 한 번쯤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숨은 명작 도서도 하나씩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작가의 비교적 덜 알려진 작품이거나 혹은 작가 이름은 생소하지만 너무 좋은 작품이라거나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입니다. 이것도 사실 장르 문학 쪽에서는 또 손꼽히는 명작 맞아요. 중에 하나인데요. 으스스한 분위기의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나사의 회전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고 나사의 회전 역시 수많은 작품들의 어떻게 보면 원전 같은 느낌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나사의 회전은 뭐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는 게 아마 제일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방법인 책이어서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비 오는 날 혼자 있을 때 심심할 때 네. 예, 어플 켜셔서 나사의 회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그 한번 읽고 나면 머리에 좀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느낌으로 맞아요. 인상이 깊게 남는 네,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이 작품은 저는 추천 꼭 드리고 싶었고요. 혜진 편집자님은 어떤 책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춘향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세계문학 전집이 그 100번 때마다 한국
작품을 넣고 있어요. 춘향전, 뭐 홍길동전, 이상소설전집, 그리고 시어 침을 뱉어라라는 그 김수영 시인의 책 이렇게 계속 100번 때마다 100번, 200번, 300번, 400번 그 우리 문학 작품을 어떤 세계 문학사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춘향전이 아마 우리가 원전으로 읽어본 적은 거의 네.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교과서에도 있었나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안 배웠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이게 너무 야하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편집부로 전화 오세요. 학부모님들이 이거 춘향전 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읽어봐도 되나요? 그럼 제가 진짜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없는데 절대 안 돼. 됩니다. 이건 안 돼요. 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그런 성의 묘사에도 수위가 있고 그 당시에 그 어떤 체위가 나와. 맞아. 근데 제가 이 소설을 소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 신분 차이가 있는 사랑 있잖아요. 근데 그 신분 차이가 있는 사랑을 그 어떤 체위로도 맞아요. 은유를 그래요? 하거든요. 기가 막혀요. 그게 진짜 맞아요. 정말 기가 막히고 말씀해주신 야한 대목이 다 상징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걸 빼놓고 읽을 수가 없어요. 빼놓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장면 하나하나가 어떤 그런 신분적인 차이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사랑 속에서 그 신분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맞아요, 질문을 맞아요. 던지는데 이 둘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그 장면만 보면 그게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이 둘이 사랑의 절정에 있을 때는 그 조선 사회의 엄격한 신분차라는 게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몽룡이가 나 우리 아빠가 승진해가지고 서울 가게 됐거든? 근데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너 못 데려가겠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다시 그 신분차, 기생할 딸인 춘향이와 또 양반집 자제인 몽룡이의 어떤 신분차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관계 주도권은 이 사람이 쥐고 있다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현실적으로 잘 묘사가 되고요. 제가 또 하나 이 신분 차이가 있는 사랑에서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주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춘향의 엄마, 춘향모 월매인데요. 춘향이는 아마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별로 그 사회적인 경험도 없고 그리고 사랑이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냥 몸과 마음을 모두 다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낙관을 했겠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저 사람의 이제 부인이 되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일 거야. 근데 이 기생이었던 이 춘향모 월매는 이 모든 사회적 현실을 다 알고 있고 판단이 가능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몽룡이와 춘향이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러서 이 둘 사이에서는 마치 아무런 신분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순간에도 끝까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그럼요. 엄마, 여자의 엄마거든요. 그래서 이 월매가 처음에 몽룡이가 성춘향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 허락을 해달라라고 할 때도 그냥 재미있게 노시다 돌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둘을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 딸을 얼마나 잘 가르쳤고 얘는 기생의 딸이지만 기생이 아니고 글도 읽을 줄 알고 여자 중에 군자다. 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어필하면서도 또한 자기 딸의 운명을 되게 지켜주고 싶어 하면서도 그 복잡한 그 엄마의 심정이라는 게 제가 딸 가진 엄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몰입이 돼서 읽었고 이 불안한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민초들의 마음 이것을 하나의 어떤 판타지로 소비할 수도 있지만 또한 이 판타지 안에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굴곡들을 민초들이 그 민중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서사화했는가라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대목대목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거는 진짜 숨은 명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골랐습니다. 저 몰랐어요. 네, 근데 춘향전은 한번 보잖아요. 네. 그러면 미쳤나봐 이런 생각을 맞아요. 진짜 미쳤나봐 이런 거를 사람들 어. 앞에서 다 판소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실제로 판소리 공연도 보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몽룡 가만 안 둬. 진짜 가만 안 둬. 너 진짜 가만 안 둬. 맞아. 넌 알았잖아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읽게 돼요. 왜냐하면 이 전개에서
진짜 그 간이든 쓸개든 빼줄 것 같이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이몽룡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위치, 사회적인 계급이 뒤집어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춘향은 그걸 모르고 요구하는 거고. 너 위에 해도 절대 걔가 위에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네, 사실 아는 알고 거예요. 있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걸 보기 시작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즐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 맞아, 심경이었을지. 역학 속에 네. 있었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남주인 이몽룡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아요. 이 네. 이야기를 입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읽을 때는 암행어성 출도하면서 와가지고 멋지게 저도 춘향이를 구해주는 거였는데. 그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출도혀가 나타나서 이렇게 춘향이가 이렇게 머리도 못 들고 이렇게 거의 떡칠이었을 거 아니에요. 고문을 당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너가 뭐 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춘향이냐라고 하면서 아 너 진짜 어떻게 그렇게 높은 사람의 수청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너 참 무엄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내 수청은 들래? 라고 한 번 더 떠봐요. 그러니까 자기 그게 연인 너무 싫다고. 그러니까요. 가만 안 두겠다고. 계속 떠봐. 계속 떠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야. 믿지 애초에. 않아. 그게 정말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절대로 몽룡이의 사랑을 그 당시의 민중들은 순애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계속 끊임없이 춘향이의 어떤 정절을 의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떠보고 그리고 장원급제를 해서 다시 남원으로 내려오는 그 도중에도 아 근데 춘향이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라고 하면서 막 수집을 해요 이야기를.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이렇게 찌질하게 그린 게 아마 그 당시에 이 사랑을 바라보는 그런 그쵸. 많은 대중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정말 네. 가만 안 둬. 네. 가만 안 둬. 예. 마지막으로 한스님 어떤 작품 고르셨을까요? 네, 저는 유진 온일 작가의 밤으로의 긴 여로라는 작품을 네. 골랐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희곡이라서 아까 이제 다희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희곡을 안 읽어본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내용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에요. 이제 유진 온일 작가는 사실 좀 불우한 이제 어린 이제 시절을 겪고 또 가정 환경에서 이제 자라와서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원한이 굉장히 이제 좀 가득했던 작가인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 이야기를 써야겠다. 근데 이게 쓴다는 행위는 뭔가 어쩔 수 없이 쓰면서 용서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저도 작가는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쓸 때 누군가 이제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특히 쓸 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대입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그 입장에 서서 쓰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진 온일이 이 작품 앞에 피로 썼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작품을 쓰는데 힘겨운 어떤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심플하게 말하면 이제 가족이에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돈을 너무 밝힌 아버지고 어머니는 이제 마약 중독. 이게 참 마약 중독 안타까운 게 그 당시 이제 모르핀의 그냥 아프다고 하면 놔주고 이러니까 어머니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모르핀에 이제 중독이 된 거고 이제 형은 정말 이제 좀 찌질한 형. 그래서 뭐 일자리도 잘 못 구하고 매번 술 먹고 이렇게 하는 형이고 막내는 좀 이제 몸이 좀 아픈 그런 막내의 이제 가족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극적이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좀 빵 이렇게 터지는 그런 장면에서 극적이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살면서 어느 순간이든 저희 인생에서도 극적인 순간이 있는데 사실 그 극적인 순간이 하루아침에 극적인 순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평생을 쌓아왔다가 부모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빵 터지고 네. 그런 경우가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도 참 재밌는 게 아침부터 밤까지 그 동일한 공간에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이 희곡을 읽을 때는 가족들이 갑자기 왜 저 말에 화를 내? 할 수 있지만 이 정말 인생으로 따지면 밤까지 그쵸. 밤까지 자기 평생 걸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 싸운 맞아요. 것들이 아침 그 다음에 오후쯤까지는 뭔가 긴장감은 있는데 막 터지진 않아. 근데 이제 밤에 가면 가족들 각자가 막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터져서 서로를 막 비난하고 네네. 증오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서 뭔가 용서랄지 뭔가 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랄지가 뭔가 계속
담겨 있는 그 복잡한 가족 관계들을 너무나 잘 표현한 저 희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제 숨겨져 있는 명작으로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가족 드라마가 변신에 이어서 네. 예, 밤으로의 긴 여러도 있네요. 그래서 읽고 나면 다들 이런 작품들은 욕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유진 오닐 희곡이 갖고 있는 뭐라고 할까, 이 빌드업이 굉장히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후반부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불을 뿜으면서 진행이 될 때 소설가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굉장히 여상하게 보이는데 의미심장하게 던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앞에 부분에서 잘 따라가지 않으면 후반부에도 충분히 이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은 이제 초반부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말들을 잘 읽어야 돼요. 맞아요. 지문 안 해도 잘 봐요. 읽어야 돼요. 거기에 보통 이렇게 막 센 말들이 안 나오는데 맞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말들이 결국은 뭐가 되거든요. 다 연결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건 사건이 없잖아라고 생각하고 쓱쓱 넘어가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정성스럽게 읽으시면 마지막에 막 감동이 네, 물밀듯 밀려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스님, 혜진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혜진님부터 소감 들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귀로만 듣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한스님도 이렇게 본명도 알게 돼서 항상 이렇게 목소리로만 네. 들었었는데 뭔가 이렇게 실체를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 그리고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이제 제가 입사 이후로 계속 쭉 읽고 또 오랫동안 기록하고 또 되게 좋아하고 사랑해온 전집이기는 한데,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읽으셨고 이 책으로 어떤 변화를 맞으셨고 이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또 이 책을 편집한 한 사람으로서 되게 또 감동적이고 또 울컥하는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한스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또 한 번 느낀 게 이 고전이라는 거를 이제 읽고 나서 참 일반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는 게 딱 자기가 읽고 뭐 이제 후기 같은 거 검색해보고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다혜 기자님이랑 혜진 편집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뭐 회원분들 혹은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고전을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러면 저희 이 한국의 어떤 그런 고전을 읽는 문화라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충분히 풍성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더 이런 고전에 관한 것들도 뭐 밀리의 서재 안에서도 많이 만들고 또 믿는 사랑, 진짜요? 네. 믿는 사랑도 뭐 같이 해서 이런 기회들을 많이 좀 만들어서 책 이야기를 하는 문화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네. 감상을 좀 받았습니다 오늘. 이 민음사에서 정말 뚝심 있게 세계 문학 전집을 계속 냈잖아요. 근데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세계 문학 전집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전집으로만 팔았었어요. 네, 새로 쓰기 시절에 전집으로만 판매가 되던 거였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뭐 80년대, 90년대 이런 때에는 그 집에 문학 전집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 집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 자체를 한 권씩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나고 이제 세계 문학 전집보다는 항상 이 동시대의 책들에 대한 니즈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음사가 세계 문학 전집을 꾸준하게 쌓아가던 시기에는 또 한동안은 세계 문학 전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민음사가 네. 사실은 엄청 팔고 있다. 이걸 홈쇼핑에서 팔았는데 잘 팔린다. 매출의 큰 부분이다. 났군요. 네. 네. 그러면서 지금은 출판사마다 세계문학 전집 타이틀을 하나씩 잘 곱게 잘 키우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사실 지금은 세계문학 전집을 출판사마다 보면 개성이 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주력으로 하는 작가 또 맞아요. 특별하게 발굴한 작가가 네.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문학 전집 뭐 어느 출판사 것들이라고 해도 다 재미있게 보는 편이지만 사실 지금의 문화가 되는데 이끌어온 것은 이것을 유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민음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민음사의 세계문학 전집이 같은 책이어도 쌉니다. 그래서 많은 전략 분들이 노출. 많은 분들이 같은 책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때 네. 민음사 책을 사게 되는 경우, 특히나 책장에 꽂아놓는다고 치면 네. 이왕이면 같은 그 디자인의 책들이 아, 꽂혀 네. 있는 게 재밌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경우 등등으로 인해서 시장을 선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박혜진 편집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꼭 다음에 또 이 고전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간이 부족해. 네. 맞아요. 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